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제 소개는 그 앞에서 간략히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8년째 전공이 수련 중인 예, 한국으로 따지면 정신과 전문의인데 미국에서 현재는 그 전공의 과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에 이어서 마음 지도 그리는 방법 강론 1강이고요. 여기서는 자기 영역에 대해서 다룹니다. 영어로는 self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자기라는 게 뭔가 비교적 그 현대 정신분석 이론에서 최근에 나온 이론이긴 한데요. 그 하인즈 코엇이라는 정신분석가가 그 자기라는 걸 정의를 할 때 타인과 구분된 자기 인식 혹은 이미지 또는 그 전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항상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내 스스로가 뭔가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해도 항상 이게 과연 그게 답이 맞았는지 고민하게 되는 인생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 그것이 자기라는 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한 여기는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뭐 해고를 당하고 이별을 당하고 실패를 겪어도 그거를 그 꿋꿋이 겪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실패를 겪고 나서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감각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감각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할 수 있고 만족스럽게 자기가 어떤 관계를 맺는다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즐기면서 함으로 해서 또 잘하는 거를 선택적으로 함으로 해서 자기 자존감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영역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나뭇가지 치기로 자기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크게는 두 가지 자기 인식과 자존감 제어 영역을 다룰 거고 이 각각 자기 인식은 두 가지, 자기 자존감 제어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알아볼 거예요. 우선 자기 인식이라는 거는 도대체 뭔가 그 스스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 구체적인 예는 앞으로 제가 이제 드리면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줄글로만 읽으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의 첫 번째 영역은 이제 정체성인데요. 사람을 기술할 때 이제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는 걸로 예전 고대 어떤 철학의 기반을 다졌죠. 최근에는 그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으로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서 알고 자기 적성의 좋아함과 싫어함, 또 대인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냐 이런 감각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잘 깨닫고 있냐. 이거가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인이 돼서도 이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게 변덕스러운 삶의 궤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일관적인 어떤 스토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게 어떤 소설로 쓰면은 이 스토리가 아구가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에릭슨이 주장했듯이 18세까지는 이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이런 과정은 어느 정도 정상적이고 필요한 걸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역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사람들한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죠. 당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언가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자신이 느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의 강점과 약점과
보통 일치한가요? 아니면 많이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대답들을 정체성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재료로 쓸 수가 있어요. 한 예시를 보죠. 박 씨, 30대 남성인데요. 현재 심리학 박사 과정 중이고, 이분 학부 때 화학을 전공한 다음에, 어, 학부 때 들었던 심리학에 흥미를 느껴서 박사 과정은 이제 심리학으로 진학을 했어요. 박 씨는 이제 분자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화학과 심리학 두 개를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분은 이제 과학은 좋아하지만 이제 글쓰기는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때 소설가가 되기도 싶었지만 그 분야는 성공 가능성이 낮음을 이제 본인이 인정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현재 박사과정과 이제 이 공부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연애도 하고 있는데 현재 연인과 장기간 연애 중이고 이제 조만간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 인생을 저희가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그 일관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뭐 공부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화학과 심리학을 공부를 한 거는 어느 정도 좀 기복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 이렇게 분자 심리학으로 그거를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이제 뭐 글쓰기가 관심이 있었지만 본인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 작가 쪽으로 가지는 않고, 본인이 이제 그 인정을 하고 이제 현실에 조금 순응을 하고 현실적인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자기가 과학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본인이 인생을 통해서 확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좀 반대의 경우인데요. 김 씨, 30세 남성의 경우를 봅시다. 이분은 이제 현재 바텐더로 근무하면서 대학 시절 친구들이랑 같이 방을 쉐어하고 있어요. 그는 막연하게 이제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이제 학부 때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분도 이제 화학을 전공했네요. 화학을 전공했지만 사실 화학이 굉장히 싫었어요. 그는 여행 후기를 써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자신이 글쓰기에 소질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는 이제 짧고 뜨거운 연애를 여러 번 했대요. 하지만 사귀었던 여성들을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30세가 돼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 이런 거 현실적인 어떤 균형, 이런 걸 잘 찾지 못하고, 연애에서도 이 짧고 뜨거운 연애 여러 번 자기가 진짜로 자기랑 맞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충동적으로 뭐 아무나 비교적 쉽게 사귀었던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는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관계에서의 만족도도 높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조금 확립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은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인 자기 판타지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인식에 속한 부분이고요. 정체성과 이제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자기 인식 영역을 구성하고 있죠. 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판타지라는 게 존재해요. 다른 말로는 이게 자기에 대한 공상, 또 백일몽 이런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 1등급을 받는 그런 판타지, 또 뭐 부잣집에 시집 가고 뭐 장가 가는 판타지, 또 특정한 자기 이상형과 뭐 교제하는 판타지 등, 뭐 이렇게 꼭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현재는 갖지 못해도 곧 가질 것 같은, 곧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상상, 이런 것들이 이제 판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적절하게 이제 구성된 자기에 대한 판타지는 안도감을 주고 인생의 어떤 탈출구, 지향점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 판타지라는 거는 사실 그 굉장히 무의식적인 부분도 크고, 이 모든 자기에 대한 판타지를 사실 남 앞에서 공개한다는 게 굉장히 좀 껄끄러운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 좀 부끄러운 내용도 있고 너무 과장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언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꿈이나 어떤 행동에서 유추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판타지의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게 있냐를 보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편인가요? 이 질문은 이제 본인의 어떤 현실 인식에 비해서 어떤 판타지가 더 부풀려져 있거나 더 감소돼 있거나 이제 이런 영역을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자세한 좀 예를 볼게요. 자기 판타지가 그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박씨 36세 미혼 남성인데요. 그는 이제 정부 모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일터에서 그는 상사한테 인정을 받고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일꾼인데 자기 삶에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애인은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결혼은 3년째 미루고 있고 그는 왜 자기가 이렇게 삶에 불만족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기를 좀 힘들어해요. 상담을 위해서 정신과를 찾았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대기업 임원이었던 아버지로부터 그 공무원 같이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은 없을수록 좋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의식적인 자기 판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버지 같이 가까운 사람이 어떤 이런 인식을 반복적으로 이제 주입을 하면 그걸 어느 정도 자기 속에서 그 판타지로 구성을 하거든요. 이게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떤 반대급부로 나타나든지 그걸 따라가든지 어떤 형태로든 자기 마음에 남아있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공무원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 그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진정한 자기 인식을 못하고 있고 판타지로서는 공무원인 그다지 좋은 직업이 아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언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이분이 그 자기한테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인생의 결정을 미루고 있고 불만족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그런 판타지가 기저에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케이스를 볼까요? 그 42세 미혼 여성인 이 씨를 보면 몇 주 전에 있었던 여동생 결혼식에 이분이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슬픈 감정이 밀려와서 막 눈물을 흘렸대요. 그걸 목격한 이제 절친이 며칠 전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날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결혼하는 신부들과 팔짱 끼고 즐겁게 뭐 사진 촬영은 하고 싶어도 내 자신이 신부가 되는 거는 절대 바라지 않아. 내가 왜 그렇게 서글펐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동생을 위해서 읊은 건배사가 사실 그날 하이라이트였는데도 나는 왜 슬펐을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의 언어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 사람의 극단적인 표현, 한 번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이런 것을 유추해 봤을 때 사실 그 이 사람은 굉장히 주목을 끌고 싶어 했던 성격이고 그 건배사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또한 사실은 이렇게 극단적인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이런 거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날 사실 자신이 주인공인 신부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타지가 있었다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에 대한 판타지와 현실이 그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행하고 우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아,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정체성과 자기 판타지, 어느 정도 예시를 통해서 이런 게 뭐고, 이제 사람에서 어떤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기술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큰 가진 그 자기 안에 속한 자존감 제어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실망 후에 자신을 다잡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인생은 정말 실망의 연속이거든요. 인생에서 뭐 만족감이 실망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속되는 실망 속에서 가끔의 행복, 만족감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존감 제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실망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 이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존감 제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에 우선은 자존감 취약성이라는 영역을 한번 볼게요. 이제 자존감의 위기가 계속 찾아와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끼게 만드는 상황. 이걸 자존감 위기라고 하는데, 다른 심리학적 용어로는 이거를 자기애적 상처, narcissistic injury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떤 이는 자존감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취약해요. 어, 이런 자존감의 위기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타인과 자기를 이제 비교하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타인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낌이 들어도 만족감을 유지해내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만족감. 나는 아직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유지해내는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 대표적인 방어 어떤 패턴이 있는데, 하나가 시기고 하나가 질투예요. 보통은 이제 혼용으로 많이 쓰죠. 시기와 질투 이런 식으로. 근데 시기는 그 이렇게 비교당하는 상황에서 남을 피해를 줄 정도로 그 상황을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이제 시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어로는 envy예요. 질투는 남과 어떤 비교가 당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모자라다고 느낄 때 남과 어느 정도 대등해지고 싶은 욕구, 그게 표현될 때 이걸 질투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남이 뭘 샀는데 그걸 따라 사고 싶다. 이거는 질투고, 남이 뭘 샀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뭐 파괴해버리고 싶다. 그거를 그 사람을 부끄러움을 주고 싶다. 비판하고 싶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존감 취약성의 영역을 어떤 사람한테서 볼 때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속 집단의 다른 이들이 당신보다 학력이 뛰어나고 부유하면 무슨 기분일까요? 친구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내지 못한 일을 떡하니 해내면 당신은 무슨 기분을 느낄까요? 대표적으로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당신이 남들보다 못한 상황일 때 당신의 내적 반응은 도대체 뭔가요? 이런 식으로 묻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45세 문 씨, 결혼하신 분이고 자녀가 2명 있어요. 그는 15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직 권고를 받았어요. 슬픈 일이죠. 집을 사느라 받았던 빚을 계속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며칠 동안 밤에 부인과 의견을 나눴고, 이제 그 결과로서 부인은 아기를 낳기 전에 일했던 식당 보조일을 다시 하기로 했고, 문 씨는 새로운 직장 알아보는 동안에 2아이를 이제 돌보기로 했어요. 그는 이제 키즈 카페에 가서 다른 엄마들과 어울리는 시간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살면서 자기가 아이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시간이 없어서 그걸 좀 즐기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즐길 수 있었어요. 그는 운동으로 이제 일과 회식에서 망가졌던 체력을 다졌고, 어, 일기를 쓰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 퇴직 경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또 기록을 했어요. 이분을 보면은 이제 자존감의 상처의 상황이죠. 실망이죠. 퇴사를 공고받았다는 거는.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거에 좌절하지 않고, 어, 주변 대인 관계에서 이제 조언을 잘 구하고, 부인과 상의도 잘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체계적으로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잘 세우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메꾸면서 그 어떤 실망 상황을 어떻게든 좋은 상황으로, 그 와중에 이제 좋은 요소를 보고 좋은 상황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자존감이 취약하다고 볼 수가 없죠. 이렇게 유동적으로 잘 대응을 하는 걸 보면요. 반대의 상황을 볼까요? 이제 27세 이양인데요. 그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한 그녀는 오랜만에 동기가 자신은 지불할 수 없는 고가의 스카프를 메고 있는 걸 보았어요. 에르메스 뭐 이런 건가 보죠. 그녀는 격분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니, 글쎄요. 어떤 사람은 부적절하게 자랑질 하려고 쓸데없이 비싸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은 그 친구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면서 자리를 피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희열감을 느꼈대요. 이거는 시기의 예시예요. envy. 굉장히 이런 자기가 상대적으로 못하다는 상황에서 남을 공격하려고 하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런 기제를 보였죠. 반대로 이 사람이 이제 질투의 형태로 어떤 행동을 했다면 자신의 스카프에 불만족함을 느끼고 기다렸다가 다음날 백화점에 가서 신상 스카프를 쇼핑을 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 질투고 남을 이제 피해를 덜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투가 메인인 사람에 비해, 시기가 메인인 사람에 비해서 질투 같은 형태로 자기 행동이 나타나는 사람은 자존감 취약한 상황에서 좀 더 대처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존감 위기에서 내적 반응.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뿌리인데요. 이제 사람에게는 자존감 위기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존감을 띄우기 위한, 자존감을 부양시키기 위한 어떤 기전이 존재해요.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인 반사거든요. 이 패턴은 자기 어린 시절에서부터 확립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큰 희생을 통해서 그 큰 희생을 동반하는 굉장히 부적절한 내적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좀 구분을 해서 볼 건데 첫 번째는 좀 덜 적응적인 반응이 어떤 게 있나를 볼 거고 반대로 더 적응적인 반응이 어떤가를 볼 거예요. 덜 적응적인 반응으로는 근자감이 있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기를 이제 부풀리는 사람들 또는 자기 비하나 자학으로 지나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굉장히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좀 더 적응적인 반응으로는 사람은 어느 정도 경쟁의 정도를 자기가 변화를 시켜요. 어떤 자기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떤 경쟁적인 상황에서 더 경쟁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어떤 대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좀 덜 경쟁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에 어떤 평화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자기 자신한테 이득을 갖고 오고 편안함을 준다는 의미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성숙한 방어 중에 이제 어떤 유머를 쓴다든지 그 상황을 승화시킨다든지 이제 이타주의를 보임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성숙하게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조금 사례를 이따가 보긴 할 건데 이 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3강에서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승화나 이타주의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우선 여기서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하시고 3강에서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할게요. 그 자존감 위기 시 내적 반응을 평가하는 질문은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흔히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하나요?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하게 자기를 팽창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자기가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남들이 엄청 다 뛰어나다고 보이게 되죠. 다른 질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경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어떤 좀 적응적으로 경쟁심의 정도를 조절하는 사람인 거를 파악할 때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구체적인 좀 예를 볼게요. 한씨 35세 여성을 한번 볼까요? 재정적으로 부모에 의존해서 살고 있고 방송 작가로 대박이 나기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방송에 채택된 적은 없고요. 스스로가 대부분의 현역 작가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스타 작가가 될 거라고 확고히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은
덜 적응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죠. 자존감에 어떤 상처를 입는 상황에서. 그녀는 이제 성공을 아직 하지 못한, 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팽창시키고, 자기가 엄청난 사람이라고 좀 심적으로 포장을 함을 통해서 그런 실패에서 오는 어떤 좌절감, 이런 느낌, 불편한 느낌을 좀 회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패배를 패배감을 너무 직격탄으로 맞으면 너무 씁쓸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거를 좀 이런 반응으로서 보완을 하려고 하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죠. 곽씨, 35세 여성을 볼게요. 재정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고 있으며 방송 작가를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 비슷하죠. 몇 작품을 이미 방송사에 출품해서 채택된 적이 있대요. 하지만 스스로 능력이 부족해서 큰 성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녀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항상 축소 보고를 해요. 뭐 작은 케이블 방송사였는걸. 그녀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인근 대학에서 글쓰기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데, 교수가 사실 그녀의 첫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꼈고, 첨삭을 할 때 다음 작품이 기대되네요 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평가를 읽고 자기의 글쓰기가 형편이 없기 때문에 다음엔 좀 더 발전되고 노력된 모습을 보여서 전보다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교수님이 말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이제 어떤 방송 작가를 꿈꾸면서 그런 언더도그로 있는 그 상황에서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오히려 더 자기 비하를 시키고 자기를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분은 성공에 대한 어떤 좀 실마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수님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비하와 자기를 깎아내리고 있죠.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이제 우울감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또 앞에와 반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다음 예시를 또 볼게요. 김군, 22세예요. 그는 프로 입문을 꿈꾸는 테니스 선수예요. 그의 형은 이미 성공한 유명 프로 축구 선수예요. 유전자가 아마 좀 스포츠 잘하는 유전자가 있는 집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김군의 훌륭한 실력에도 그와 테니스 연습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간단히 즐길 수도 있는 친선 게임에서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점수를 세고 절대 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이제 보면은 이제 프로 테니스 입문을 꿈꾸고 있고 형과 비교되는 자존감의 어떤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은 경쟁의 정도를 조절을 하는데, 이 사람은 좀 경쟁심을 지나치게 높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친선 경기에서도 이 사람은 경쟁을 꼭 해야 되고 남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제어를 하고 있고, 그런 경쟁심을 통해서 사실 이게 발전적으로 자기가 더 이기고 그게 자신의 어떤 실망감을 보완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사이클로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또 너무 경쟁적이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또 떠나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일 수가 있어요. 좀 반대의 경우를 또 보면 임씨, 30세. 그는 아픈 친모를 돌보고 있고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 꿈꾸던 이제 법대 진학을 포기를 했어요. 이제 그는 대신 가족이 운영하는 중국집을 물려받았어요. 그는 자신이 중국집에서 번 돈으로 동생의 대학원 학비를 냈어요. 그는 자신의 꿈을 슬프게도 이루진 못했지만 동생을 보기만 하면 너무 뿌듯해요. 동생이 대학원 과제에 치여서 힘들다고 불평할 때면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웃으면서 말해요. 짜샤, 걱정하지 마. 너 분명히 잘할 거야. 빨리 성공해서 늙은이가 된 나 좀 도와줘. 이 사례를 보면은 뭐 어떤 걸까요? 이건 이타주의, 어떤 유머, 이런 좀 성숙한 대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극복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자신이 진학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이제 계속 좌절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또뭐 술에 빠지고
뭐 도박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오히려 자기 동생을 위한 남을 위하는 마음을 증가시키고 또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앞에서 좀 유머스러운 대처로서 상황을 좀 유순하게 가져가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이런 굉장히 성숙한 방어를 보이고 있는 예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존감 제어 안에서 타인을 이용한 자존감 유지. 이건 도대체 뭔가? 기본적으로 타인의 칭찬은 자존감을 상승시키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게 고래가 자존감이 올라가서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존감 유지를 위해서 타인의 칭찬이 계속 필요해요. 관심과 칭찬, 인정, 이게 계속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은 자존감 유지라는 어떤 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안 멈추기 위해서는 주유를 계속 해야 돼요. 이 칭찬과 인정으로 주유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 사람인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 발전을 해요. 이 사람은 자존감 유지라는 차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사람 차는 자기 발전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왜 스스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를 자기 스스로 그냥 알아내서 스스로 이제 뿌듯해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서, 기술하기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않아도 스스로 해낸 일에 대해서 흡족해 할 수가 있나요? 이런 거죠. 예를 볼게요. 김 씨, 35세. 그는 일이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부인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그날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이 등짝 스매싱 받기 아주 좋은 행동이죠. 그는 자신이 직장에서 내린 결정들이 잘한 거였는지 부인에게 계속 물어봐서 확인하려고 해요. 그는 자녀들한테 자신이 낮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매일 자기 전에 얘기하고 아빠 대단해요. 고생했어요. 라는 말을 듣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죠. 그 자존감 유지를 위해서 이분은 칭찬과 인정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너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부인이 낮에 뭐 어땠는지 묻기도 전에 이 기름이 필요한 거죠. 자기 자존감 유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던져줄 칭찬과 인정 그걸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남을 이용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은 단순히 이 목적을 위해서 주변에 대인관계를 이런 목적으로 이용을 해요.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중에 자기를 항상 우러러보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주변에 못 둬요. 너무 그거는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를 볼까요? 변 씨, 35세. 그는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스스로 직장에서 훌륭하게 발표를 해낸 거에 대해서 흡족해하면서 웃고 있어요. 그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요리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돕고 있어요.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특별히 가족들과 나누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무슨 일 있고 무슨 그런 거를 이제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일은 나누지 않았지만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대요. 이런 사람은 이제 스스로 흡족해 할 수 있고 남이 굳이 나한테 어떤 자존감 상승을 시켜주는 칭찬과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 자기에 대한 좋은 느낌을 잘 간직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요약을 해볼게요. 오늘 다룬 거. 자기는 두 가지의 영역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인식과 자존감 제어라는 영역이죠. 자기 인식은 다시 두 가지로 정체성과 자기 판타지 영역으로 이제 나눠서 마음을 기술할 수가 있는데 정체성은 짧게 말하면 삶의 궤적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자기가 좋고 싫어하는 게 뭔지 아는 능력 그리고 자기 판타지는 자기 상황에 맞는 어떤 상상과 공상과 백일몽을 갖고 있는지 이런 영역이고요. 자존감 제어 영역에서 자존감 취약성은 쉽게 말하면 이제 시기와 질투 중에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 이 영역이고
자존감 위기 시의 내적 반응은 자기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사람은 아닌지, 반대로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굉장히 적응적으로 경쟁심을 조절하고 또 어떤 이타주의, 유머, 이런 성숙한 방어를 보이는 사람은 아닌지, 이런 기술이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타인을 이용한 자존감 유지는 사람이 과연 지속적인 칭찬이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게 없어도 뿌듯하게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로 이제 자기라는 영역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요. 제가 이거는 답을 드리진 않을 거고, 그 밑에 이제 이 유튜브 비디오 이제 기술 그 설명란에 이거는 다시 띄워 놓을게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번 그 오늘 배운 그 마음의 이제 마음을 자기라는 영역에 저희가 배운 5가지 측면 있잖아요. 그거를 고려해서 각 측면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 마음을 기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는 예시를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혹시 혼자 해보실 수도 있고, 혹시 저한테 뭐 첨삭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이거 답을 한번 달아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고, 저도 제가 혹시 맞은 부분과 틀린 부분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싶은 분은 댓글에 그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 자기에 대한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제가 2강 대인관계 부분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뵐 테니까 그동안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